자, 그럼 펀드 투자 상담사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실 텐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 펀드 일반 법규가 나와 있는 게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강사들이 책을 쓸 때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 내용 점검이나 그리고 핵심 내용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저희 강사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2페이지 살펴보시면요, 그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분에 따라서 뭐 두세 문항이 나온다, 한두 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시험 총평을 보고요, 얼마만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빈도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한 결과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제 문항수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뭐 출제 문항수 여기는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끝내시고요, 아,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 문항수가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피드백해 보시는 그것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핵심 내용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 이제 그 길을 갈 때 그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희 강의장이 홍대잖아요. 그죠? 홍대 찾아오셨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금주가 홍대를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홍대를요. 그런데요, 빙 눌러서 홍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홍대를 강의장이 찾아올 때 직선이나 직진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중점적으로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잘 활용하셔서요, 마인드맵도 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살펴보셨고요. 이제 2단계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 내용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밑에 해설을 중점적으로 내용으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내용을요 복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완전하게 좀 숙지가 되셨다면 3단계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그냥 설정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구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나 스텝을 따라서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내용 파악 문제 첫 번째 내용이요, 집합투자기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식당 가면 물 셀프로 먹잖아요. 근데 셀프란 말을 굳이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건 그냥 펀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자들이요,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 A도 있고요, B도 있고, C도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집합투자기구에 모인 그 금전적인 재산을 가지고요,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그 주체는요,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집합해서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보편적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산운용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운용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금이 집합돼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요? 특징이, 그렇죠?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는요, 집합투자기구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데, 이를 간접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 A라는 사람이요, 야, 이번에 그 삼성전자 괜찮은데 한번 투자해 볼래? 아니면 이번에 어떤 중국 차이나 펀드 괜찮은데 한번 투자해볼래?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요, 그 기본적으로 믿고 맡긴 거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요, 보시면 간접성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은요,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런데 수익이든 손실이든 모든 투자자 책임인데, 이를 투자자 평등 원칙이라고 합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투자자 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 펀드에 1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하다라는 논리는요,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100만 원치는 아니죠.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은요, 그에 응당하는 수익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0만 원 투자한 사람은요, 10만 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에 기속되는 건 맞지만 수익이든 손실이든 모든 투자자가 책임인데 이를 투자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배당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펀드 운용자의 고유 재산과 투자자의 자금은요,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는데 이를 펀드 자산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고객의 자산은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살펴보셨고요. 일단은 2번 집합투자기구에 분류하시기 전에요. 그 다음 페이지 2장의 집합투자 살펴보고 그 2번 문제 집합투자기구 분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장에서 집합투자기구 1번 문제 하고요. 먼저 10페이지 집합투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이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1번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집합해서 투자한다는 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펀드를 하는 의미죠. 그래서 보시면 펀드 운용에 있어서 투자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모두 기속된다. 맞고요. 두 번째, 분리되어서 운용되고 투자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을 세 글자로 제가 뭐라고 했나요? 간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합된 자금은요, 돈이 돼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의 취득 처분, 그 밖에 방법을 운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4번 문장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틀린 데가 있나요? 반드시, 맞아. 막 반드시 이런 거 왠지 틀렸을 것 같아. 반드시는 맞아요. 2인 이상에게 투자를 하는 것 맞습니까? 투자를 뭐 하는 겁니까? 권유하는 겁니다. 자, 제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만 하면 펀드예요. 집합 투자 한 거예요. 그런데 권유를 했는데 A는 한다고 했는데 B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 싫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한테만 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집합한다는 거 한 사람 모아놓고 집합시키는 겁니까? 집합하는 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됩니까? 2명 이상 있어야 집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합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요, 2명 이상에게 투자 뭐만 하면 됩니까? 권유만 하면 되는 거지. 4번 질문 읽어볼게요. 2인 이상이 뭘 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 질문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보시면 2인 이상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했지만 한 명만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거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출제 빈도 한번 보세요. 위에 별표 보이시죠? 네. 별표도 저희가 심심하면 찍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해석 먼저 보실게요. 좀 덥지 않으세요? 나만 덥죠? 그죠? 나만 덥죠. 열내기 때문에. 저 에어컨을 어떻게 춥진 않으시죠? 아, 춥고, 이러시는 걸로 땀 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집합투자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법적 형태를 묻는 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에어컨 한 칸만 낮출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법적 형태가요 굉장히 예전에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법적 형태로 맞는 것으로 사실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시험 대비해 두셔서 봐둬야 됩니다. 법적 형태 별표해 두시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형과 신탁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쭉 가보셔도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유념해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회사뿐만 아니라 신탁이 있고요.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두 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제 책에서는요. 이 부분은 거의 제외하고 이 두 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형태 같은 경우는요. 회사형 같은 경우는요.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한 명 회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맞는 표현입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요.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 한 명 회사가 없어요. 한 명 회사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회사형 같은 경우는요. 투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합자회사 있습니다.
유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아마 아까 적어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 무한도전 있잖아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은요, 매주 도전하는 미션 자체가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무한이라고 하죠. 유한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걸 유한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신탁형 같은 경우는 투자 신탁이 있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조합과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법적 형태가 몇 가지인가요? 셀러 보시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몇 가지인가? 네, 6가지입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풀었고요. 운영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요거예요. 요겁니다. 문 열어두는 거예요. 문 열어두면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근데 문 닫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쇄형 가보시면 환매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쇄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개방형 같은 경우는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환매할 수 있고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요, 환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내 돈 주고 투자를 했는데 환매를 못한대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냥 월급이 들어오죠. 돈 그냥 통장에 두는 거하고 적금 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강제성이 있고 폐쇄적이잖아요. 실제 수익은요, 폐쇄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형이란 구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형 같은 경우는요, 환매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투자했는데 환매 안 해주면 왜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뒀냐면 옆에 체크해 주실게요.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거 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고 팔아서 그나마 현금화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90일 요 숫자도 잘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보시면요, 비유동성 자산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유동성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뛰어난 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현금을 드리는 거하고요, 수표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현금이 좋죠. 왜요?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잖아요. 수표는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건 유동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비유동적인 자산도 환매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모가 있고요, 사모가 있어요.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5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모는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어. 여기부터 뭐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투자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사모는요, 야, 우리 펀드 특공 듣는 사람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해서 뭘 정해두는 겁니까? 펀드 특공 듣는 사람이라는 자격과 펀드 특공 듣는 사람이라는 15명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사모라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요,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는 뭡니까? 공모가 많아요. 불특정 다수. 그런데 사모는요, 자격이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사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인 이상이면 뭐고요? 공모고요. 50인 미만이면 사모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국 펀드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펀드고요. 외국 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그렇게 요건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제가 조합은 거의 스킵을 하고요. 투자 회사와 그리고 신탁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꼭 해주시고요. 중요하게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죠. 관련된 문제. 그래서 대부분이요, 신탁과 회사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해석 보시겠습니다. 신탁과 회사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펀드 이제 뒷부분에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어서 신탁이 일단 개념 먼저. 신탁.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탁은 무슨 신자일까요? 믿을 신자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게 믿고 탁 맡겨라. 이게 신탁이에요. 믿고 탁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뭔가 부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위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허락해 준 거니까. 네,
네, 수탁자예요. 그럼 이 수탁자는 열심히 운영해서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요? 위탁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위탁자 대신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수익자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게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똑같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제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제가 돈을 내고 제가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요? 내 스스로 이익을 위한 신탁? 자익신탁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제가 그래요. 제가 보험료를 내고요. 엄마가 수익자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신탁, 타익신탁이래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해요? 신탁이라고. 그러면 위탁자는요,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을 맡기고 그 맡은 사람이 열심히 뭐 하고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서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철저한 무슨 관계예요? 신탁은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실게요. 투자 신탁 옆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계약형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는요, 지위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수익자라고 표현된다고 나와 있죠. 찾으셨죠? 그리고요, 법인격이 없다라는 말은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명의를 빌려서 해야 되냐면요, 이런 수탁자, 즉 신탁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그 법률행위를 하는 거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투자회사 제목 찾으셨죠? 네.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회사니까 회사형이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주주라고 불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투자자는요, 주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회사에서 만든 이 펀드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펀드의 명의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탁 같은 경우는요, 신탁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이 펀드 자체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있다, 혹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에 신탁의 그 그림 보이시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아까 그 영상 틀어드렸던 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억나시죠? 영상. 제가 수익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핸드폰 애플이거든요. 핸드폰 사러 미국 안 가도 되죠? 어디 가면 돼요? 대리점 가면 되잖아요. 판매회사가 뭐예요?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근데 아까 나를 위해서 펀드를 운영해 준 사람이 너무 많네가 생각하면 좋아해야 될 일인가요? 좋아하지 않아야 될 일인가요? 기억나세요? 영상에서 나를 위해서 펀드를 운영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이에요. 그만큼 뭐가 떼여요?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러 미국에 안 가더라도요, 어디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핸드폰 살 수 있어요. 뭐만 지불하면요? 수수료만 지불하면요. 그래서 판매회사는요, 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직접적으로 펀드를 뭐 해주는 겁니까? 팔게 되는 대리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회사에게 김금주라 내가 10만 원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판매회사는요, 직접적으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신탁업자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다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투자자의 돈을 직접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누가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까? 신탁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합투자업자예요. 집합투자 기구,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보통 자산운용회사라고 해요. 자, 집합투자업자는요, 이런 펀드를 이번에 설정하고 설립해보자 라고 기본 가이드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용을 하는 사람이고요. 운용을 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요렇게 사고 팔아라 라고 누구한테 지시를 내립니까? 신탁업자입니다. 그런데 신탁업자는 아무리 지시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걸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누구를 감독하기도 합니까? 집합투자업자를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집합투자업자 밑에 체크해 보시겠어요? 펀드를 설정하고 설립하고 펀드를 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신탁업자 가보실게요. 펀드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요. 그 대신 또 뭐도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사는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집합투자기구로 단순하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판매만 합니다. 그냥 공짜로 팔아주나요? 뭘 받고요? 수수료 챙겨야죠. 수수료 중에 대표적인 게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쉽게 암기하는 법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익자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역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보도록 할게요. 투자 설정하고 해지하거나 그리고 운영 그리고 수익증권 발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독으로 플레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이란 말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환매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집합투자업자를 그렇죠. 감시, 감독하는 역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견제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자 가볼게요. 좌수에 따라서, 좌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좌수에 따라서 좌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많은 권리를 가지겠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겠죠. 그래서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개방형이라면 언제든지 환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재산에 관련된 뭐 장부나 그런 서류도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두 번째 줄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죠. 페이퍼 컴퍼니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뭔가요? 종이 회사잖아요. 맞죠? 이거 한번 보시면 서류상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이번에 펀드를 운용할 프로젝트성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회사예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회사고요.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특징. 투자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모래 위에 있다 그랬죠. 본점 위에 어떤 다른 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소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무를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왜냐면 자기는 그 고유의 투자업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들은요, 다 위탁해서 넘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신탁업자의 역할은요, 투자 신탁에서 역할과 동일합니다. 요건 뭐 별다른 중요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그거 스킵했던 거, 그 제목 밑에 첫 번째 땡 한번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기인이 되어서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 다 하셨죠?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첫 번째, 투자 신탁에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집합투자업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회사는요, 제가 모래 위에 짓는 거라고 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영업소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둘 수 없어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신탁에서 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를 한 사람은 신탁업자 맞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투자, 여기 보시면 신탁업자의 역할은요, 투자 신탁에서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 회사도 어때요? 똑같이 업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많이 기억하세요. 4번. 투자 회사는요, 뭐가 있어요? 법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니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법인격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신탁은요, 법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연결된 문제가 이제 3번입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관련된 기관을 의미해요. 자, 제가 이제 학교를 예를 들어 들어갔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학교 들어가면 반을 구성하잖아요. 반을 구성하면 누구부터 뽑아요? 반장부터 뽑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를 형성하고 나면 뭘 설립해야 됩니까? 기관들을 막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을 설립하는 건데요. 한번 밑에 보실게요. 신탁과 투자회사입니다. 아까 각각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나요? 투자 신탁은요, 수익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투자회사는요, 주주총회라고 주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반장이 갑자기 이렇게 얼굴 표정을 정색하면서,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반 회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그렇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집권자는요, 누가 돼야 되냐면, 이걸 자기가 하자고 했던, 설정 설립하자고 했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소집권자는요, 집합투자업자가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누구라 생각하면 될까요?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장. 그런데요, 좀 지켜보다 보니까 부반장하고요, 집에 돈이 많은 애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회의 좀 열어보면 어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지만, 집합투자업자이지만 누구도요, 신탁업자 또는 누구요, 돈 많은 애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도 소집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요, 얘를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야, 한번 열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결의요건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막 숫자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암기를 잘 못해서 이거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이거 외워두세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단,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 때문에 결의하기 위해서 모이는지 결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묶어보시고요. 첫 번째, 보수와 수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요, 판매자 변경은 결의사항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판매자의 변경은 결의 필요사항이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신탁기가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든지 투자 신탁의 종류, 그리고 주된 투자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펀드였다가 뜬금없이 폐쇄형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환매 대금 지급일을 연장한다든지 뭐 기타 금융에 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결의합니다. 그리고 반대 수익자의 매수 청구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대 수익자 매수 청구권. 반대 수익자 매수 청구권. 제가 끄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A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A가 갑자기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 B랑 합병할 거야. 근데 A는요, B랑 합병할 걸 꿈에도 모르고 여기 투자했어요. 뭐 해요? 싫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해요. 얘의 위치는 누구예요? 투자자니까 수익자예요. 그러면 합병에 뭐 하는 수익자, 반대하는 수익자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합병에 반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싫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투자한 거 돌려내 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반대 수익자가 내가 그 투자한 돈 어떻게 네가 다시 사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야 됩니까? A가 다시 사야 되죠. 맞죠? 투자자는 그러면 A로부터 다시 투자한 자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 수익자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길죠? 그런데 뭐 말 뜻을 정확하게 이제 뉘앙스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말을 뭐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떠한 합병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제가 좀 대표할 만한 예시를 든 거고요. 체크해 보실게요. 결의 내용에 반대하는 투자자는요, 집합투자업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요, 쭉 끝에 보시면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기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매수하게 되면 내가 그 가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공정한 가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다음 날 가격이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일 이내에 매수해 줄 것은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일 때문에 결의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수익자 총회 혹은 주주총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수익자 총회가 연기되면 2주 이내에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수익자 총회 중에 누굴 뽑아요? 짱을 뽑아야 되잖아요. 보실게요. 수익자 총회에서 수익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반장 뽑는데요, 옆반에서 대권에 뽑습니까?
누구 뽑습니까? 그 반에 있는 애들 가지고 뽑잖아요. 그렇게 뉘앙스를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 더 빠뜨린 거. 그 투자 신탁의 소지권자는 집합투자업자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입니다. 그렇죠? 그거 빠뜨렸어요. 그거 같이 체크해 두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수익자 총회 의장은요. 그럴싸해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너 반장해 하는 거네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 애들 중에 자기들끼리 봤을 때 적당하다고 싶은 애를 선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자 총회 중수익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총회 소지권자는요, 집합 투자업자가 맞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소지권자 이사회 맞고요. 자, 걔네들만 할 수 있냐?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신탁업자. 돈 많은 애 몇 퍼센트? 5% 이상의 보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10분 정도 그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손 들면 제가 가겠습니다. 체크해보세요. 그 어느 정도 내용이 빨리 숙지되셨다면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셔도 됩니다. 해당되는 거. 주식회사는 네. 왜 영업소가 없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건요. 그 페이퍼 컴퍼니를 여쭤보신 거죠. 영업소가 없다는 건. 전체적으로 왜 이런 특징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영업소가 없다는 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인위적으로 지어진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령회사나 뭐 서류적인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명칭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본업을 영위하는 본점만 존재해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요, 다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투자 회사라고? 네, 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만 딱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있고 그 외에 보통 회사처럼 어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형체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그냥 그 우리 뭐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안 좋은 거 막 종이 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칭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판매회사는 왜 네. 있는 거예요? 그 판매회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자산운용회사가 있고요. 얘랑 그 판매회사가 연계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금융지주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이 자산운용회사에 연계된 곳이 많아서 얘가 물건을 만들면 얘가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애들보다 실제로 많이 팔아봤던 애들이 더 잘 팔겠죠. 많은 사람들도 여기까지 가긴 힘들고 여기는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매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얘네가 네. 뭘 사는 거네? 신탁업자는 네.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군요, 원래는? 네,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얘가 그 투자자가 돈을 직접적으로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탁업자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초반에 그 구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한번 딱 이해가 되시면 이제 뒷부분부터는 좀 수월하게 가실 거예요. 네. 나중에 한 번밖에 안 써져 있어가지고 네, 네. 왜 필요 없는데. 아, 그쵸. 우리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실제적으로 판매회사 같은 경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핸드폰 사고 싶다고 구미 삼성까지 가진 않잖아요. 직급처 판매회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수수료 조금 주죠. 왜냐하면 구매 가는 KTX비가 더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네. 얘 같은 경우는요. 그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요. 법인격이 없는 이유가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A라는 펀드가 있어요. 이 A라는 펀드가 직접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주체적으로. 그런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요. 법인격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의 명의를 빌어서 얘가 왜냐면 할 수 없으니까 얘의 명의를 빌어서 단독 운영을 못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격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익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없게 맞는 거예요? 네, 신탁업자는 없는 게 맞는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A라는 그 운영하는 펀드 자체가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영과 설립 같은 경우는요. 제가 뒤쪽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네,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운영을 해요. 네. 네. 얘는요? 회사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요. 이렇게요. 네, 집합투자업자예요. 맞아요. 동일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사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사실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발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가 발기인의 역할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 집합투자업자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십니다. 금제는요. 네. 이게 수입자는 집합투자 이게 없고서 나오고 주주가 이사 이렇게 없고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집합투자업자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수익자 총회에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수익자 총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설정 설립과는 별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회의를 주최해야 되는 그 주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초반에만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괜찮으시고 좀 할만하시죠 아직까지. 이해 안 되니까 당연해요. 여기서 2인이 네. 여기서 50인이 뭐가 틀린가? 여기서 보실게요. 어디서 이익 나왔어요? 네. 집합 투자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두 명한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모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펀드를 구성하는 건 공모,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구성하는 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을 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2명 이상의 투자 권유를 하는 그 기본 요건만 충족하고요.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요. 50인 이상으로 공모를 발행해요. 이걸 2명 이상?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펀드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2명 이상은 모여야지 펀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건 그게 공모와 사모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보통 50인 이상을 모집하는 걸 공모라고 하고요. 50인이 안 되는 거 사모라고. 그럼 만약에 제가 2명을 모집했다.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사모. 근데 2인 이상을 모집했으니까 어쨌든 두 가지 요소는 다 집합 투자라는 요소를 충족한 거예요. 맞죠?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으면 공모, 인원수가 적으면 사모. 오케이. 네. 이건 50인 이상 투자하는 거죠? 네.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하는 거예요. 투자 권유예요? 네. 이거 투자 권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2명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펀드잖아요. 네. 집합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지금 판매사에서 수익채권 발행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인 운용 지시를 내리면요 주는 거예요. 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운용 지시를 주면 얘들이 그냥 댁에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판매회사가 발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얘한테 발행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집합투자업자가 그걸 모두 다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청구 기간이 정해진 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종료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합병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주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신청하면 내가 유리한 가격에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날 가격이에요. 왜냐면 매수 청구 기간이 지나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날 설정하게 되면 우리 내일의 주가 가격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가격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가격은 요 다음날 가격을 보통 미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기준 가격으로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5일 이내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기준으로 매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 15일까지 넘기지 않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미래 쓰시는 뭐 이런 회사들이 투자회사라고 하는군요. 보통 형태가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가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가 많아요. 스탁보다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회사가 많은 이유는 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펀드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 자체가요, 직접적으로 얘가 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리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 아까 여쭤보신 게 집합 투자업자 같은 경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요, 판매회사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회사 또 있죠. 계열회사 중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을 판매하는 펀드는요, 보편적으로 얘가 만들어낸 펀드를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이쪽. 네. 펀드 매니저는요, 자산운용사에 일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미래에셋에서 판매하는 애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많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회사 형태가 많아요. 이 투자 운용사에서 네.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네, 펀드 그렇죠. 매니저들이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이렇게 네. 회사를 세운 게 그런 네. 이 투자회사. 네, 얘가 공장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게, 대리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공장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펀드 되세요. 매니저에 모여서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고. 네. 그 직원을 고용하거나 네, 그 직원 네. 중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되고 펀드 매니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이기도 하고 뭐 투자회사이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A라는 펀드를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따로 만들어요. 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펀드가 운용하다가 끝나면 없어져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근데 이 자산운용회사는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자산운용에서 또 B라는 펀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B라는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나중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 2년 목표 기간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고정 볼까요? 대체적으로 네. 여기 정답 1번이죠. 네. 부품적으로 보면 수익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매수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두 개 안으로 한정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나 이거 때문에 하기 싫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정도는 수용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네. 이 신탁 계약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병을 하게 되면 네. 난 합병하고 생각도 못하고 여기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두 가지 안에서만. 네, 인정을 해주는데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네.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적인 예시로 합병을 든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네. 처음 반대 수익자가 안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억울해서 수익 청구권 행사하는데 얘까지 부과하게 못해요. 얘는요 집합투자업자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아, 거 오케이.